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해서 제가 태어날 때까지 남의 집 창고 같은 곳에서 월세를 살았어요. 부모님 두 분이 누우면 딱 꽉 차는 방이었대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나마 넓은 집으로 간다고 남의 집 주차장에 딸린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방 하나에 주방도 딸려있고 화장실도 안에 있었대요.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제가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하고 뛰어다니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 살 때는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제가 하루 종일 놀았대요. 그러다가 주인집 아저씨가 퇴근해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저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차가 있는 주차장에서 놀다 주인 아저씨 차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해서 아저씨가 화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이래서 내가 창고에 사람 들이는 거 아니라니까. 괜히 몇 푼 되지도 않고 월세를 줘서는. 아줌마, 똑똑히 들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쫓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날 이후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저는 주차장에서 더는 놀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주차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월급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남의 집 창고나 주차장을 벗어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제 방이 생겨서 살만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지만요. 그 당시에 엄마가 매일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옆에 사는 사람과 화장실을 같이 썼었는데 옆집에 사는 할머니께서 몸이 성치 않으시다고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도 같이 쓰는 화장실인데 번갈아 가면서 청소해야지. 왜 항상 엄마가 해요?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연세도 많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화장실 청소까지 하라고 어떻게 말해. 엄마가 조금 더 젊으니까 엄마가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엄마가 화장실 청소 다 하는 조건으로 주인 아줌마한테 옆집보다 월세 5만 원이나 더 깎았어. 오히려 잘 됐지 뭐. 이런 게 바로 조기 교육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눈치도 빨라졌고 철도 빨리 들었어요. 동네에서 놀다가 주인 아줌마나 주인 아저씨를 만나면 항상 밝게 인사했죠. 그래야 어른들이 예뻐하니까요. 그렇게 집 없는 서름을 고스란히 보고 자란 저는 언제나 집을 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열심히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왜 집을 사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면 열심히 일해서 꼭 집부터 사야지 이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학창시절에는 다른 데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연애니 친구니 꿈도 꿔지 않고 열심히 취직만 생각했어요. 그 덕분에 동기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취업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던 공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제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도 염두했었지만 공무원이나 선생님은 시험을 봐야 하다 보니 혹시나 시간을 허비하게 될까 싶어 일찍 그만두고 오로지 공기업만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하고도 다른 것에는 일절 눈을 돌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이제 취직도 했는데 너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좀 하고 남자도 만나고 좀 해. 내 딸이지만 너 옆에서 보고 있으면 꼭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아. 주변도 좀 돌아보고 해야지. 엄마, 내 꿈 잊었어? 난 우리 집 살 때까지 다른 건 생각도 안 할 거야. 집 살 돈도 아직 없는데 취미생활이며 남자친구가 뭐가 필요해. 두고 봐. 난 엄마 아빠한테 꼭 좋은 집 사드릴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집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오로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는 것만이 목표였어요.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전세를 살고 계셔서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결국 30이 되기 전에 제 목표를 이뤘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7년 만에 3억을 모았어요. 그 돈과 부모님이 함께 살던 전세 보증금을 합해서 아버지가 다니시던 공장 근처에 20평대 빌라를 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산도 있고 공원도 있는 동네였고 어머니가 원하던 큰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손을 꼭 잡고 부동산에 가서 사인을 하는데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이 못난 아비가 30년 동안 못한 일을 우리 딸은 다 몇 년 만에 해내는구나. 너무 장하다.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는 절대 이사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세요. 제 인생의 최대 목표였던 일을 30 전에 이루고 나니 저는 조금 헛헛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웠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당연히 결혼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제가 혼자 살 집을 사자 싶어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차곡차곡 돈을 넣었어요. 저의 다음 목표는 서울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만약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멋진 독신으로 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어느새 그 남자와 미래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직장 내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2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더군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토토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혹해서 여기저기 귀를 팔랑거리며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남의 일이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회식을 하는데 돈을 잃었다고 시무룩해져서 있는 꼴이 신경 쓰여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식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 직원이 예전에 저와 비슷했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힘들어하고 있었죠. 특히나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장남인 본인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투자에 실패해서 힘들다는 점이 마음이 쓰였어요. 저도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남한테 말은 못했지만 혼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언했는데 그때부터 남자와 가까워지기 시작해 어느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에서 공식적인 첫 연애였죠. 그리고 바로 그 첫 남친이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만 생각하면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으로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나가서는 어느새 식당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다들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남편과 만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시부모님께서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예식 날짜를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많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 건 별로 마음에 걸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몇 차례나 받으셨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더는 항암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으실 때 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아기, 너도 우리 집 와봤으면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 우리도 간신히 전세 사는 거라 너희 신혼집 구해줄 돈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돈 모을 동안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사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말도 있고 직접 제가 시댁에 가보기도 했기에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서두르시길래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일절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대요. 거기다가 더 이해가 안 됐던 건 남편이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적잖이 당황한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제야 남편이 쭈뼛거리며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셔서 병원비에 수술비 내느라 내가 모아준 돈이 하나도 없어.
시아버지께서 아예 들어놓은 보험도 하나도 없어서 췌장암에 걸렸을 때부터 지난 5년 동안 남편이 병원비를 모두 다 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했어요. 사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놨어야지 어떻게 보험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아파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여자가 옆에서 간호할 게 아니라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자식한테 의지하면 되냐고 쑥덕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도 별로 다르지 않았기에 저에게 이 상황은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보니 가난하다는 게 운이 너무 안 따라줘서 일이 꼬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기도 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난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만 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전혀 실행하지 못했죠.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는 했나 봐요. 옛날에 저라면 분명 결혼이고 뭐고 도망가자 싶었을 텐데 그때는 남편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해보자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대를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30대도 악착같이 살다 보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거면 회사 근처에 월세나 작은 집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시댁이 좀 힘들어도 저나 남편 직장이 탄탄하니 돈이야 금방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돈도 돈인데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나도 아버지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 이런 내 마음 자기는 이해해줄 수 있지? 시아버지께서 투병하시는 동안 남편이 곁에서 살뜰히 챙긴 거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효자였어요. 남편은 결혼하고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어차피 지금 형편에 결혼하면 월세밖에 못 살 텐데 몇 년만 시댁에 들어가 살면 월세가 굳으니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지 않냐고 했어요. 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건 알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그렇게 시작하는 집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제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더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둘이 바짝 돈 모으면 금방 모일 테니 몇 년만 고생해서 아파트를 사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뭘 드셔도 잘 소화를 못 시키시고 매일 토하면서 말라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족들이 다 함께 지켜보다 보니 다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간호하는 게 많이 힘들다 보니 짜증을 많이 냈어요. 자연스레 가족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항상 봤습니다. 저는 출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꼭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빨래도 돌려놓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하고 싶지 않아도 제가 잠 좀 줄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빨래가 쌓여있네, 청소기도 안 돌리네, 괜한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항상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너는 결혼한 애가 항상 귀가 시간이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니? 요즘 일이 많아서 계속 야근이라 그래요. 세진씨도 요즘 바빠서 계속 늦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공기업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출퇴근 시간 딱딱 지키면서 일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나 남편이나 직장 내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직급이라 둘 다 야근이 일상입니다. 안 그래도 일도 많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퇴근하고 들어와서 시어머니 잔소리까지 들으려니 아주 곤욕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이 많아 늦으면 그렇게 일이 많냐고 어떡하냐고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제가 야근하고 들어오면 어디서 놀다 오기라도 한 것처럼 폭풍 잔소리를 하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일찍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남편 저녁도 챙겨야지. 어쩜 너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니? 저라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만 하고 싶겠어요? 저도 이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참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은 피곤해서 어머님 잔소리 못 들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신혼 때나 한두 번 시어머니 싫은 소리 들어드리는 거지 몇 년째 같은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반항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하루 종일 아픈 사람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시댁에서 살며 아픈 시아버지, 쌀쌀맞은 시어머니,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와 살며 시집살이 하는 게 만만찮게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끝내 버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오랫동안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셨으니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슬픔도 잠시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와 남편이 급하게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일절 관심도 없으셨어요. 오로지 시아버지 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망신고를 하면 나올 보상금과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기 바쁘셨죠. 아직 시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올 손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비싼 데 알아보지 말고 제일 작은 데서 해라. 납골당도 멀어도 상관없으니까 제일 싼 데서 하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가만히 좀 계세요. 저를 보기 민망했는지 남편이 서둘러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투병하셨다고 해도 그렇지 남편이 죽었는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바로 확인하는 아내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런 모습을 바로 곁에서 보는데 왠지 허탈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무렇지 않으신 건가 싶어서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실 때는 시아버지를 보며 매일 지겹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냐 하시며 시아버지에게 욕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픈 사람한테 저렇게 화를 내나 싶어서요.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시는 걸 보면 정이 뚝뚝 떨어졌죠.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줄곧 함께 살며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자기 뱃속으로 나온 남편과 시누이 말고는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평생 한 이불 덮고 산 남편마저 귀찮고 보기 싫은 존재로 생각하셨죠. 그랬으니 저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시겠어요. 당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뺏어간 얄미운 애로 생각하실 게 뻔했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로서 저를 예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괜한 일을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어이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조의금을 정리했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 손님이 많이 와주셔서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와 남편은 장례식에 와주신 분들께 너무 고마웠습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죠. 앞으로 우리도 주변에 일이 생기면 살뜰히 챙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온 조의금을 정리해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께 다 드리는 게 맞는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온 문상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떼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조금 서운했지만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당장 돈 들어갈 때가 많으실 테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 나오려는데 직원이 쫓아와서 저에게 장례식 비용을 정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곧장 남편에게 장례식 비용을 정산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하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곧장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힌 게 시어머니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어딨다고 장례식 비용을 내? 이런 건 당연히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 어제 조의금 들어온 거 정산한 거 다 드렸잖아요. 당연히 그걸로 결제해야지 무슨 소리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어제 드린 조의금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방을 품에 꼭 안으며 돈을 내놓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걸 내가 왜 내?
조의금이야 너희 아버지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받은 돈인데 당연히 내 돈이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은 돈인데 이 돈을 왜 내놓으라고 하냐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끝까지 장례식 비용을 정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 직원이 바로 앞에서 빨리 결제하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시어머니와 왈가왈부할 수 없었던 남편은 본인이 장례식 비용을 다 정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납골당에 가서도 다 남편이 결제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다 정리가 되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민망하잖아요. 더군다나 좋은 일도 아니고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도 머쓱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을 때까지 일절 장례식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저는 자꾸만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니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장례식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우리더러 내라고 하실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리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저도 돈 가지고 일일이 쪼잔하게 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처럼 큰 일을 아무리 장남이라고 해도 어떻게 혼자 다 해결하라고 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재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더 짜증이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도 엄마 말 들었잖아. 이런 일은 당연히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거라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이럴 때 보면 남편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반기를 드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항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죠. 자식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면 아가씨도 같이 해야지. 왜 항상 우리만 해?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저번에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올려줬잖아. 이렇게 큰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내면 우리는 언제 집 사고 분가해? 항상 보면 저만 속이 타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결혼한 채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됐지만 제가 시댁에 가장 노릇을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한 집에 살다 보니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 저와 남편이 병원비에 생활비를 다 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용돈까지 챙겨드리면서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점점 더 저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저와 남편이 결혼 후에 시부모님 댁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하는 것처럼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평생 분가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 싶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래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의지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더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멋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이 있어 나간 사이 시누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은근슬쩍 시누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시누이가 결혼할 형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공무원 준비한답시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년째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나마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도 시험 공부하는 2년 동안 다 써버려서 수중에 돈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예비 사위감이 마음에 든다고 덥석 결혼을 허락해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당신 마음대로 결혼하라고 해놓고 그날 저녁 남편을 불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자애가 9급 공무원인데 애가 인물도 좋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좋아. 수영이도 곧 있으면 30인데 좋다는 남자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집 보내는 게 낫지.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하면 좋죠. 근데 수영이 지금은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직장이라도 구하고 해도 해야죠. 돈이 없기는 왜 없어? 너희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게 저와 남편에게 모아둔 돈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너무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단박에 돈이 없다고 잘났어야지 혼자 웅얼웅얼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네요. 쪼다도 이런 쪼다가 없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눈치를 살피더니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그걸 바보같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떡해. 그 자리에서 돈 없다고 딱 자르고 못을 박았어야지. 우리 분가하려고 모으는 돈 있잖아. 버젓이 돈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해. 남편은 그냥 호구 중에 호구였어요. 아무리 자기 가족들 일하고 해도 그렇지. 우리 살 구멍은 만들어 놓고 호구짓을 해야지. 우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분가할 때 쓰려고 모으는 돈이잖아. 그 돈을 왜 아가씨를 줘? 아가씨가 시집가고 싶으면 아가씨가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남편도 누구 하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가족이고 서로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더라도 그거야 결혼 전에나 그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와중에 항상 자기 집만 챙기면 도대체 우리 부부는 언제 분가를 하고 애를 갖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는 이러다 그나마 모은 돈까지 다 털리겠다 싶어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는데 또 시누이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길래 제가 나섰습니다. 수영이가 올해 넘기기 전에 식 올리고 싶다는데 아무래도 가을이 좋겠지? 그리고 너희는 둘이 상의해봤니? 수영이 결혼하는데 얼마나 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더러 얼마나 줄 수 있냐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혔지만 남편처럼 바보마냥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결혼하려고요? 너무 축하해요.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축의금은 해야죠. 넉넉하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 축의금을 넉넉하게 하겠다고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우리 수영이가 남이니? 축의금을 하게. 내 말은 수영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얼마나 줄 수 있냐는 거야. 너희 둘도 결혼한 지 꽤 됐고 연봉도 높으니까 꽤 모았을 거 아니야. 저희가 아가씨 결혼자금을 왜 줘요? 저희가 둘이 모으고 있는 돈이야 당연히 저희 분가할 돈인데 그 돈을 아가씨 결혼하는데 보탤 수는 없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야박하게 굴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얄미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더러 알아서 돈 모아서 분가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매번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니 참기 힘들더군요. 이건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호구로 생각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잠자코 시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시누이까지 나서서 저에게 깐족거렸습니다. 어머 언니, 내가 1억을 달래 2억을 달래. 둘 다 연봉도 높으면서 너무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봉이 높든 모아놓은 돈이 많든 그 돈은 제 돈인데 왜 아가씨가 눈독을 들여요? 난 아가씨 결혼에 돈 내놓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은 너랑 다르게 착한 장남이라 지금까지 집안에 무슨 일 생기든 항상 다 알아서 해결했어. 특히나 돈 문제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척척 내놓았다고. 그치 아들? 이번에도 수영이 결혼자금 알아서 해줄 거지?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편을 갈라 남편의 팔짱까지 끼며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죠. 아들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밥을 먹다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방으로 와버렸습니다. 곧바로 저를 따라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장남으로 사는 게 본인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고달픔을 토로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집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힘들지. 나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힘들 때가 많은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런데 어떡해. 어머니 말대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수영이 시집 못 갈 수도 있는데 좋다는 사람 있을 때 보내야지.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나더러 분가하려고 모은 우리 돈 아가씨한테 주자는 거야? 남편은 결국은 시어머니 말대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자기도 매번 돈 때문에 힘든 집이 싫지만 어쩔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인데 자기 살자고 동생을 외면할 수가 없대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버거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상의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아가씨의 혼수만 저희가 준비해주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저희가 다 사주기로 했어요. 사실 저와 남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술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예단도 보내야 하고 예물도 해야 하고 무슨 결혼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결혼 2번 했다가는 집안 거덜나겠네. 네가 집안 거덜내면서 시집가는 거 알기는 아냐? 그러게 내일 모레면 30인 게 돈도 한 푼 안 모아두고 뭐했냐? 오빠야말로 공기업 다닌다고 매일 떵떵거리더니만 동생 시집갈 돈 안 모아두고 뭐했냐? 시누이는 이 상황이 장난 같은지 어린애처럼 말하면서 실실거렸어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누이는 뻔뻔한 시어머니를 보고 자라 그런지 역시나 낯이 두꺼웠어요. 아가씨,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시간에 빨리 취직이나 해요. 요즘 남자들은 같이 맞벌이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 싫어해요. 저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시누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싫은 소리가 척척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건데 저렇게 몰상식한 소리를 해대는 건지 기가 막혔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누이 결혼 준비를 도와주러 다니는데 시누이는 사사건건 말이 많았어요. 저와 남편이 가전가구를 사주기로 했으니 시누이와 함께 알아보러 다녔어요. 시어머니도 함께요. 사실 시누이가 신혼집으로 살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투룸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니 가구고 가전이고 살 게 별로 없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주제에도 맞지 않게 자꾸 수입 가구를 보러 다녔어요. 제가 보기엔 꼴값이 따로 없었죠. 방이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대한 침대랑 장롱을 보고 다니면서 갖고 싶다고 징징거리며 다 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가 바빠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시누이가 자꾸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해대니 듣기 싫어서 저도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시간 낭비를 해대니 저도 욱하더라고요. 아가씨, 저 모르게 어디 큰 집이라도 하나 숨겨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가구들을 도대체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빨리빨리 고르세요. 제 말에 시누이는 입술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는 저에게 눈을 흘기며 가구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러고는 기분 나쁘다는 듯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우리 수영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재수없는 소리라니? 우리 수영이가 공무원 되면 저런 가구 사는 거 일도 아니지. 미리 구경 좀 한다고 가구가 다른 것도 아닌데 왜 애를 무시하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시누이한테 한 소리가 거슬렸는지 금방이라도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살 것도 아닌데 이 가게 저 가게 계속 구경만 하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까지 가구 좀 사준다고 생생대는 거야 뭐야. 이까지 가구라뇨. 어머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세상에 여동생 결혼한다고 오빠가 가구에 가전까지 사주는 집이 어딨나요? 아이씨구, 네가 시누이 결혼 준비 좀 도와준다고 아주 배알이 꼬였나 보구나. 네가 마음씨를 그따위로 쓰니까 아직도 시댁에 얹혀 사는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더러 신보가 이 모양이라 시댁에 얹혀 산다네요. 순간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누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댁에 얹혀 살긴 뭘 얹혀 살아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아가씨며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깟 생활비 좀 보탰다고 이렇게 위아래 없이 굴어도 돼? 저는 어느 때보다 억울했습니다. 남편까지 저를 나무라니 순간 눈물이 왈칵 하더군요. 더군다나 남편 뒤에 서서 저를 보며 실실 비웃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택시를 타고 회사로 와버렸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나와서도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친정에 있으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지금까지 시댁에서 살면서 있었던 일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친정 부모님은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도 사정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고 저에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힘들게 살아봐서 알잖아. 힘든 와중에 딸 시집 보내려니 이래저래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시겠어. 너도 이제 그 집 사람인데 도울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려야지. 그래, 우리도 너 갑자기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해서. 그래도 사돈댁에서 들어와 살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따로 혼수니 뭐니 준비 안 해도 되니 돈 굳었지 뭐. 엄마 아빠는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그렇게 시집 가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애초에 엄마 아빠 도움 같은 건 기대도 안 했다고. 갈 곳도 없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친정에 간 거였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친정 부모님도 평생 돈 때문에 힘들게 사신 분들이라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이해했습니다. 결혼한 딸이 집을 나와 친정에 와 있으니 부모님은 이래저래 마음이 뒤숭숭하셨는지 남편에게 연락한 것 같아요. 남편이 친정에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저도 더는 친정에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서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저에게 그때 소리 지른 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더 저를 몰아붙일 것 같아 그런 거라네요. 남편이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야 저도 알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나 정말 당신 식구들이랑 못 살겠어. 정말 지긋지긋해서 당신하고도 살기 싫어질 지경이라고.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동생이랑 엄마가 힘들어서 기댈 데가 없어서 나한테 그러는 건데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제발 이해하라는 소리 좀 그만해. 이게 지금 이해한다고 될 문제야? 당신 나 속인 거지? 처음부터 분가할 생각 아예 없었는데 나랑 결혼하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만만해 보이니까 같이 벌어서 당신네 집 호구 노릇하라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저는 도무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저와 분가할 생각이 있었다면 매번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너무 심하다며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당신이 힘들어서 하는 소리라는 건 아는데 난 똑같은 상황이 다시 생긴다고 해도 엄마든 내 동생이든 도와줄 수밖에 없어. 남편은 이제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굴더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겨도 본인은 똑같이 도울 수밖에 없대요. 사람이 무책임해도 정도가 있지 매번 자기 집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만사 제치고 뭐든 다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는 돌아버릴 노릇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저도 너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나쁜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살아계시는 한 장남인 남편에게 딱 붙어 매번 힘들게 하실 게 뻔해요. 남편은 거절 못할 게 뻔하고요. 저는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부모니 참고 산다지만 저는 평생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댁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던 차에 마침 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주고 도전해도 매번 떨어지던 청약에 드디어 당첨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고 싶었던 동네의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저는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육성으로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남편과의 이혼까지 고민했던 시기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니 고민이 되기는 했죠. 저는 하늘에서 이왕이면 좀 참고 살아달라는 신호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댁도 거지 같고 남편도 호구 같아서 차라리 이대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좀 바보 같기는 해도 저를 많이 위해주고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생 꿈꾸던 내 집이 드디어 생겼으니 시어머니와 좀 떨어져서 분가해 살다 보면 저와 남편 사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청약 당첨 소식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도 너무 좋아했어요. 여보, 고마워. 난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이 죽을 팔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에 살게 생겼어. 남편이 흥분해서 사방팔방으로 폴짝폴짝 뛰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결혼 전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을 때 딱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얼마 전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구제불능이었어요. 청약이 당첨되고 나니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입금해야 했죠. 저희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이래저래 서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은행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조건 적금에 넣었어요. 분산해서 각각 2개의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적금이 1개 사라지고 1개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해서 아직 말을 못했네. 수영이 신혼집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어. 순간 저는 누가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후려치기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뒤통수가 얼얼했어요. 아가씨 신혼집 보증금을 왜 당신이 내? 아가씨 남편은 뭐하고? 분명 신우이 신혼집은 신우이 남편 될 집에서 해준다고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까지 남편이 해준 건지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하는 저에게 하는 남편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신혼여행을 꼭 몰디브로 가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을 낼 돈의 일부를 신혼여행비로 먼저 내버렸대요. 부족한 돈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둘 다 대출이 안 나와서 원래 계약하려던 집을 계약 못할 상황까지 됐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신우이가 남편에게 빌렸다네요. 순간 저는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빡이 쳤어요. 저는 그대로 은행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과 더 이야기하다가는 은행에서 남편을 때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그 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줬어? 여보, 흥분하지 마. 그러다 쓰러지겠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청약에 당첨될 줄 몰라서 그랬어.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게 대출이 나오잖아.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자. 내가 수영이한테는 빨리 갚으라고 말할게. 남편도 이 정도로 화가 난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든 저를 말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해서 진정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더는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갚기는 뭘 갚아. 그까지 전세보증금도 못 내는 주제에 어느 세월에 돈을 갚아. 당신 진짜 자꾸 이따위로 할 거야? 하다하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 뜨고 코라도 베인 것처럼 온몸이 다 아렸어요. 제가 어떻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남편은 자기 멋대로 제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은행에 간다던 저희가 갑자기 들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더라고요. 마음대로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짜증나는데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더 짜증났습니다. 어머, 너희 오늘 은행 간 게 청약 당첨돼서 간 거였어? 아이고, 그렇게 청약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되기는 했네. 잘됐다. 이 거지 같은 전셋집도 지긋지긋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청약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마치 청약된 집에 함께 들어갈 것처럼 말이죠. 순간 저와 남편은 싸우다 말고 머쓱해졌어요. 청약된 집은 위치가 어디냐? 당연히 아파트지? 한 30몇 평 되나? 무조건 안방은 비워라. 거긴 당연히 내가 써야 하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이제 화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 뻔뻔함에 심지어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집은 어머님이랑 분가해서 살려고 신청한 제 집이에요. 그 집에 어머니 방은 없어요. 저는 그 집에 어머니 방은 없다는 말에 힘을 빡 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빡이 제대로 쳤는지 순간 눈을 부라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렸어요. 이런 괘씸한녀. 지금까지 내 집에서 먹고 자게 해줬더니만 이제 와서 나를 버려? 시어머니는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순간 이제 정말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대로 고개를 들어 똑같이 복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똑같이 쳤어요. 그 순간 병신처럼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남편 꼬라지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휴, 지겨워. 정말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 아줌마, 등신 같은 당신 아들도 지금 바로 반품해주고 이 거지 같은 집에서도 나가줄 테니까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사세요. 뭐야? 이게 미쳤나? 어디서 내 아들더러 등신이래? 내가 당신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든 살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못 살겠다. 당신 아들 등신 맞아. 밤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거지 같은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청약에 당첨된 집 계약서를 썼어요. 오롯이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습니다. 대출이 생기기는 했지만 괜찮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막장 드라마를 찍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사실 남편과의 부부관계 이야기는 평생 제 가슴에 묻고 참고 살려고 했어요. 남편이 고쳐보려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웬만하면 아이 없이 그냥 살자 마음까지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더는 제가 참고 살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으니 그딴 인간 버려버리자 확고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저는 너무 홀가분해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녀가 된 제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아요. 새로 이사 온 제 집이 너무 좋거든요. 역시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집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직장에서 한 번씩 남편을 마주친다는 거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한 번씩 왜 이혼했냐고 물어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도망가서 직장 동료들이 다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거든요. 제가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집과 직장이 있으니 앞으로 열심히 싱글녀의 삶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인생 선배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멋진 싱글녀의 인생을 살아갈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나 꽃길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강한 말투와 태도에 아무 말 못하다가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제야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한 며느리 이야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사는 연상연하 부부입니다. 남편이 인턴으로 들어오고 제가 사수였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낸 끝에 부부로 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장남이라서 연하 같은 느낌보다는 듬직한 면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해줄게 하는 해결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귀게 됐는데 회사 일에도 부부 사이에도 해결사 같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남자가 돼버리네요. 한 번 안 된다고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안 바뀌는 스타일인데 결혼 전 시부모님 만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기야, 우리 상견례 식당 초밥집 코스 요리로 정했어. 자기 부모님 회 좋아하신다고 해서 여기가 유명한 맛집이고 음식도 맛있고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대. 나도 알아. 본 추천 리스트에 있던 곳이야. 여기 주말에 예약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자기 덕분에 좋은 곳에서 좋은 만남 할 수 있을 것 같네. 안 그래도 동기들이 강추하더라고.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봤고 평소 아들들과 외식할 때 횟집을 자주 가셔서 따로 전화로 여쭤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시고 음식이 들어왔어요. 2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곳인 만큼 너무나 맛있는 코스 요리였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입도 안 드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아니 사부인 왜 한 입도 안 드세요? 여기가 정말 유명한 곳이라 어렵게 예약했고 회도 초밥도 너무 맛있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니 요즘 상견례를 날 음식 먹는 곳에서 하나요? 이런 건 평소 때나 먹는 거지. 아유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영 날 음식이 입에 맞질 않으니 사부인 많이 드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이지 양가 부모님 모시고 먹는 첫 식사 자리가 다시는 안 만들고 싶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신랑은 눈치가 없는 건지 엄마가 회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잡은 건데. 엄마 그러면 다른 거 주문해 줄까? 볶국 이런 거 있던데. 엄마가 원하면 주문해 줄게. 하면서 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정말 초등학생 아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앞으로 모든 일은 엄마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말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알았어 하고 웃는 신랑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어영부영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격식 없이 간소한 결혼식으로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단 예물 또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결정이 되다 보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신랑은 시어머니 편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저희 엄마는 30대 중반인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를 바라셔서인지 원래 엄마 말 잘 듣는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 말도 잘 듣는다며 그래도 인성 바르게 잘 키워주신 분들인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랑보다 나이가 2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길을 잡으려고 이러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은연중에 제가 직장에서 선배이기 때문에 신랑에게 하대할까봐 더 저를 길을 잡으려고 이러시는 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자 고민해봤자 해결책이 안 나오자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내 앞에서랑 어머니 앞에서 너무 다른 것 같아. 왜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무조건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 상견례 때도 그렇고 한복도 예식장도 그렇고 다 어머니 말씀대로 됐잖아. 완전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야. 나도 한복집 내가 찾아본 곳들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애초에 본인이 하자고 하는 곳에 가자고 하시고 예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결혼 반지만큼은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 반지 사고 싶었는데 디자인에도 간섭하시고 딱 정해진 곳에서 후보 2개 중 고르라 하시고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 내 의견 하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조금 성격이 강하셔. 그래도 뒤끝 있는 분 아니시고 내가 32년밖에 안 살았지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나쁜 건 없었어. 대학도 엄마가 정해준 대로 취업도 엄마가 알아봐 주셔서 쉽게 했고 난 덕분에 인생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 나쁜 분 아니시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은 우리가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엄마가 돈으로 많이 보태주시니까 솔직히 내 의견을 막 강조할 수도 없네.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덕분에 결혼 준비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한 부분도 있잖아. 자기나 나나 어디 여러 군데 가서 비교할 시간도 안 되고 결혼은 간단하게 하기로 우리 둘이서도 얘기된 부분이잖아. 라고 하니 저 또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시부모님의 지원금을 받긴 했어요. 저희가 월급으로 모은 주식은 바닥을 치고 있어서 뺄 수가 없었고 사려고 마음먹은 집은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1억은 더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부모님께서 전셋값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냥 넘어가자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본의 아니게 말 잘 듣는 며느리로 낙인 찍힌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꿈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서 처음 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희를 부르시더니 미연아, 나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해야 직성이 풀려.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아들들 그리고 시아버지도 다 내 말에 토달면서 말 대답하지 않는단다.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어른 무시하는데 난 그게 다 가정교육이 똑바로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어른을 우습게 여기는 애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큰 애가 없어. 우리 며느리는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나는 애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의견을 내면 되도록이면 따라주면 좋겠구나. 이제 한 가족이니 잘 지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보다 살아도 30년은 더 살았는데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 엄마 말 듣고 살았으면 좋겠네. 하고 웃으시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말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마라를 직구로 말하신 거잖아요. 남편은 그 말을 똑같이 들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성인인데 말이죠. 저도 너무 정신이 나가서 네 하며 대답하고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다시 되뇌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들리시나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거나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일이 야근도 많고 마감을 지켜야 하는 일이라 신랑이 와서 우리 엄마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라고 물으니 엄마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서 며느리가 나에게 연락이 없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화를 드려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 또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이번 주가 마감이 있는 주라 너무 바빠서 연락이 늦었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니? 직장인데 길게 통화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말할게. 다음 주 큰 삼촌네 딸이 결혼한다는 거 들었지? 서산까지 가야 하니 10시에 우리 태우고 가면 될 것 같네. 결혼하고 첫 행사니까 옷이나 화장 신경 쓰고 내가 사준 예복 입고 오면 예쁠 것 같네.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가. 아들한테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주에 보자꾸나. 늦지 않게 오렴.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있으니 회사 동료들이 커피 한잔 하자며 탕비실로 데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동료들은 나도 신혼 때 그랬던 것 같아. 어머니가 아들인 신랑 앞에서랑 내 앞에서랑 너무 다른 거야. 아들 앞에서는 약한 척 착한 척 하는데 정말이지 난 그런 점이 너무 싫어서 말했는데 신랑은 절대 이해 못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라는 말로 딱 끝내버리니까 할 말도 없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부부싸움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포기해야지. 나도 그런 경험 있어. 이제는 애 낳고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리고 애 또한 어머니가 케어해 주시니까 솔직히 아무 소리 못하고 사는데 어머니가 독불장군 스타일이셔서 우리 애 뭐 사주는 것도 자꾸 간섭하시는데 정말이지 돈 버는 엄마가 죄인이라고. 애 학원부터 옷 입는 브랜드까지 간섭하셔. 우리 딸 엄마가 난지 시어머니인지 헷갈린다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혼 여성들은 신혼 초 시어머니랑 본의 아니게 기싸움을 한다고, 여자들만의 세계라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사실 결혼식은 참석할 수 있죠. 집안 행사고 신랑이 장남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거리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댁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직장인에게 휴일 이틀 중 하루는 마음 편하게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을 못 하신다면 두 분 다 운전 잘하시고 각자 차 있으시고 혼자서 바다 보러 부산까지 당일치기 여행도 가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토요일 아침 8시부터 나와서 모시러 가야 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시간 아깝고 너무 싫었는데 거기에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론지어서 통보만 하는 시어머니께도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이랑 퇴근하면서 자기야, 결혼식 우리끼리 갔다 오면 안 돼? 간 김에 다음날 여행을 가든가. 꼭 우리가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시댁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고 시댁에서 자고 와야 돼? 거기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가라 하실 게 뻔한데. 엄마가 우리가 보고 싶은가 보지. 자기는 차에서 좀 자. 내가 운전할게. 그리고 주말에 엄마가 밥 해주면 잘 먹고 오면 되지. 근데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사이가 진짜 안 좋거든? 거의 안 보고 사시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걸 수도 있어. 무튼 이번엔 엄마 말 들어드리자. 응?
사실 상견례 전에도 할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알았는데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바로 말을 끊으셔서 시댁 쪽 친척들은 거의 결혼식 전날에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관계가 궁금하긴 했는데 신랑에게 더 이상 묻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주말에 시부모님 댁에서 자고 와야 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직 편하지 않은 시댁이라 사실 시댁 문제만 아니면 전혀 싸울 일 없는 우리 부부라서 하루 고생하고 말자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금요일 또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퇴근 시간 신랑이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나오니 회사 앞에 어머니가 오셨네요. 서해 여행 갔다가 젓갈을 사왔는데 이걸 주려고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전화를 주시던가 택배를 보내주시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거기에 금요일이니 주무시고 가시겠다면서 집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바빠서 우유 마신 컵 그대로 잠옷은 허물처럼 벗어놓고 나온 집에 화장실 청소는 어떡하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집에 시부모님이 오신다는 건 여자들에겐 재앙이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좋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희 회사 근처에 맛있는 오리고기집 있어요. 몸에 좋은 오리고기랑 오리탕이랑 드시고 저희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희가 아무 준비를 안 해서. 아니, 너희 맞벌이 한다고 바쁜 거 알고 피곤한 것도 아는데 뭐하러 1시간 반이나 운전해서 가니? 나도 피곤하니까 식사는 소고기집으로 가자. 오늘은 소고기 먹고 싶네. 그리고 너희 집에 예비 이불이나 이런 거 2채씩 내가 사줬잖아. 여기서 15분이면 갈 건데 우리가 사준 집인데 하루 재워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집 어질러진 거 그런 거 다 이해한다니깐. 그렇게 꽉 막힌 엄마 아니다 얘. 아들, 근처 소고기 파는 집으로 어서 가자. 엄마가 사줄게. 자자, 어서 출발하자. 더 늦어지면 차 밀리니깐. 어서 출발해 아들. 저희 신랑은 눈치만 보고 저는 인상 구겨진 걸 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 근처 소고기집에 도착해서 원하시는 소고기 결국 저희가 사드리고 신랑에게 눈치를 줬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도 아무런 준비 못했고 다음에 우리 집에 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같이 주무시고 가세요. 우리도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응? 아니, 피곤한데 엄마를 어떻게 다시 데려다 주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작은 방에서 잘 테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정말 엄마가 너희 집 가는 게 싫어? 그런 거야? 미연아, 네가 시켰니? 하며 저에게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가셔서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모셔다 드릴게요. 신랑이 조금 더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는데 신랑이 그래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신랑이 주차하는 사이 급하게 뛰어 올라가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10분 뒤에 맥주를 사들고 어머니랑 신랑이 사이좋게 들어오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도 어머니가 오신 거라 과일 내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너희는 일부러 애기를 낳지 않는 건 아니지? 부부 사이에 애가 없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지. 미연이가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낳아야 돼. 엄마가 알아보니까 올해랑 내년 지나면 애 생기기 힘들다고 하니까 너희 회사 근처에 산부인과 유명하다더라. 더 미루지 말고 다음 주 중에 엄마가 예약해 놓을 테니까 미연이 주민등록번호 엄마한테 문자로 남겨놔. 엄마가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까.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아이는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우리 둘이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대 부부들이 그렇듯 결혼을 했기 때문에 꼭 아이를 낳아야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사 지내는 종갓집이 아닌 거 알고 결혼한 것도 있고 남편이 장남이긴 하지만 아들이 혼자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랑도 저도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임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저희 자리 잡은 지도 얼마 안 됐고 회사에서 승진해야 할 시기라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해해주세요. 그래 엄마, 우리 애 문제는 우리 둘이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만 이따가 하던가 할게. 아니, 엄마가 너희 시간 없을까봐 미리 알아봐주고 예약까지 해주고 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태주고 하는 거지. 어찌 이렇게 매정하게 싫다고 말해? 일하는 며느리 힘들까봐 내가 다 해준다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집에 시집 왔는데 애도 안 낳고 둘이서 지금은 좋겠지. 그래도 10년 뒤에 낳고 싶으면 45인데
그럼 애 학교 입학할 때 너희 50이 넘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했잖아. 엄마가 다 알아보고 해줄 테니까 엄마 말 들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알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니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신랑에게 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남편, 왜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알겠다고 하면 어떡해? 당장 내년에 승진 걸려서 요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엄마가 알아봐 주신다고 한 병원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편할 건데. 아니, 나랑 같이 가보자. 당신 혼자 가라고 안 할게. 장인 장모님도 아기 좋아하시잖아. 왜 얘기 끝이 우리 부모님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산부인과 가보려고 생각한 것도 있어서 한 번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거절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해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전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딸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평일에 직장 생활한다고 힘들었는데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기가 밝은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는 탓에 잠도 편하게 푹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새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아침상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떤 며느리가 그러면 고마워할까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위한 착한 시어머니 역할이다 생각하시는데 결코 이건 그 누구도 위한 일이 아닌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도자지 왜 나왔니? 아침 다 차리면 깨우려고 했는데. 어차피 일어난 김에 새벽 시장 갔다 오자. 차키 들고 나와. 얼른 옷 입고 나가자. 하시는 겁니다. 역시나 제 의견 따윈 묻지 않으시고 차키 들고 나와라 하시는 거 보니 어이가 없었는데 신랑을 깨우려고 하니 평소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아들은 두고 저랑 둘이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직장 다니는 저는 안 피곤한가요? 이럴 때마다 정말 시자는 시자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랑 30분 걸려서 새벽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저녁도 회사에서 먹는 경우가 많고 밀키트나 정말 간단하게 먹는 편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재료 손질해서 음식할 힘도 없을 뿐더러 요리에 재능도 없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파, 양파, 마늘부터 다 한 망씩 사시는 겁니다. 집에 어떻게 야채가 이리 없을 수 있냐며.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먹는데 파도 한 단, 양파도 한 망 있으면 결국 물러지고 곰팡이 피고 좋은 게 하나 없고 요즘은 한 번 먹을 만큼 소분해서 마트나 쿠팡이나 간단하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어머니께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도 다 사놓고 음식하면 일주일 안에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두 손 가득 야채, 생선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나 너무 많아요. 저 이거 안 좋아해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다 몸에 좋은 거고 너는 안 먹어도 아들은 먹으니 냉장고에 넣어놓고 잘 챙겨 먹여 하시는데 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생선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식당에서 구이를 먹거나 회를 먹거나 하지만 날생선을 사서 만지고 굽고 하는 건 싫었어요. 특히 집에서 생선 구워서 냄새가 그 다음날까지 나는 게 너무나 싫어서 집에서는 생선 구이는 안 해먹는 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랑도 냄새 나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이나 삼겹살은 외식 메뉴 중 하나지 집에서 기름 튀고 냄새 나는 요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상황을 좋게 잘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엄마 말 들으면 다 해결되니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정말 독불장군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미연이가 공부한다고 살림 안 배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시집 왔으면 기본적으로 음식은 할 줄 알아야 하겠지? 오늘 가서 몇 가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우고 다음 주에 와서 밑반찬 해놓으면 챙겨가서 너무 사 먹지만 말고 집밥을 먹어. 건강에도 좋은 거 알지? 너무 음식 안 하고 사 먹음 다 결국 사부인 욕 듣는 거야. 그러니 하나하나 배워서 사 먹는 거 그만하고 해 먹도록 해. 밖에 음식 다 미원 덩어리야. 엄마 말 알아들었지? 똑똑한 애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아침부터 정신 없었고 신랑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 말씀에 수긍하면서 살아서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 신랑에게 뭐라고 말해야 제 마음을 이해할까요? 어머니의 일반적인 통보식 말과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어머니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바로 친정 욕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평생 안 아프던 위가 아프더라고요. 신랑도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강하시다고요.
시할머니랑 사이도 좋지 않아서 명절마다 시아버지만 할머니 댁에 혼자 가신다며 이번 결혼식장에 가면 시할머니를 뵐 수 있다 하네요. 결혼 전 할머니가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타지방에 사시니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셨고 저희 결혼식장에도 안 오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주가 지나고 예복으로 어머니가 사주신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가 사주신 예물을 하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정말 안 좋으시더라고요. 신랑 말로는 평소 아버지는 절대 어머니께 큰 소리를 안 내는데 할머니와 관련되면 늘 두 분이서 싸우신다고. 그래서 인연을 끊다시피 해서 어머니는 시댁 쪽 행사에 참가 안 하시는데 우리 결혼식 때 다들 와주셔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라고. 어색한 분위기에 서산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앉으니 시할머니께서 끝나고 차나 한잔 하자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니 시어머니께서 아니 왜 내 며느리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식장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들 말리는 분위기에 결혼식이 시작됐고 패배까지 무사히 끝난 뒤 사건이 터졌어요. 음식을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신 시부모님과 시할머니는 자리를 옮겨서 저희 신랑을 보고는 저런 어미한테 이렇게 귀한 내 손자가 잘 컸네. 며느라기도 너무 예쁘네. 너희 엄마가 성격이 모질고 강해서 네가 상처받을 일 많을 거야. 말도 함부로 하고 가정교육도 안 된 걸 임신해서 결혼시켜줬더니 이리 어미 나를 무시한다. 니들은 너희 엄마한테 휘둘리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저렇게 못 배우고 무식한 엄마처럼 되지 말고. 너무 직선적인 말에 깜짝 놀라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본 어머니 성격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손주 며느리에게 이런 막말을 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한 손자는 무슨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결혼 안 시킨다고 엄동설원에 내쫓으시고 어디서 못 배운 애가 귀한 자기 아들 유혹해서 그렇게 온 친척들에게 욕하고 다니셨잖아요. 어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매일매일 못 배운 게 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시더니 아니 어디서 시어미한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말하니 응?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도 제대로 못 보고 다 너 때문이야 하고 할머니는 대성통곡하시는데 아니 어머니 아들이 저와 살겠다고 해서 살아주는데 제가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더 어머니 받으려야 돼요. 그래도 제가 꼬박꼬박 생활비라고 돈도 보내드리잖아요. 그 돈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아우 정말이지 더 이상 안 보고 싶네요. 다신 보지 말아요. 저 만날 때마다 못 배운 년이라 하시는데 어머니는 어디 고등학교라도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배움의 끈도 길지 않은데 왜 자꾸 저보고만 못 배웠다고 하세요? 그리고 임신은 저 혼자 했어요? 제가 애들 아빠 먼저 덮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나쁜 년이라고 해요? 같이 했는데. 뭐라 하실 거면 애들 아빠한테 뭐라 하세요. 제 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니네도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가 어서.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차로 돌아가 버리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정말 막말하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시할머니께 막말하시는 거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하시는데 자식인 우리에게는 본인 말이 다 옳으니 절대 복종하라고 하시고 어른은 무조건 공경해야 하고 어른 말에 말대답하는 것은 가정교육 못 받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신 분이 정작 본인은 시할머니께 이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더라고요. 처음 보는 친척분들도 많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신랑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왔고 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어머니께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인정받고 싶으셨는지 먼저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내가 돈 벌어서 이 집도 다 내 돈으로 산 거고 시할머니 용돈도 다 내가 번 돈에서 나가는데 너희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대학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것도 아닌데 나를 그리 죄인 취급하시는데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해야지. 다 좋다 하고 넘기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아. 아유 미연아, 나는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로 살았어. 너 보고 그 정도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엄마가 하는 말에 토달지 않고 따라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잘된 것도 다 내 덕분이다. 어? 알겠지? 오늘 있었던 일은 미연이 네가 잊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못 볼 꼴 보였네.
아유, 내가 정말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워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기분만 상하고 말이야. 이야기를 듣고 참다 저는 이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머니께 이제라도 내 의견을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자들끼리 기싸움인진 모르겠지만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시할머니뿐 아니라 큰삼촌 내외도 정말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딸 결혼식이라 좋은 기분으로 모이신 분들인데. 그리고 어머니, 이번엔 시댁에서 주말 이틀 동안 보내지만 저희도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피곤한데 잠만큼은 편하게 저희 집에서 자고 싶어요. 저희도 일주일 중 유일하게 알람 소리 없이 푹 잘 수 있는 주말인데 이렇게 계속 시댁에 있으면 다음 주 내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 아기 문제도 저희 부부가 해결할 일이지 어머니가 나서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야 할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아이 문제만큼은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 알지만 저희 부부 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상의해서 병원을 가든 안 가든 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도 그래, 엄마 솔직히 아기 문제는 엄마가 너무했어. 나도 아직 아기 생각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 너희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엄마 말을 무시할 수가 있니? 어? 어디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일이야? 미연아, 내 말이 어디가 틀렸니? 너 나이 더 들면 임신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장남한테 시집 왔으면 당연히 애 낳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언제 아들 낳으라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니?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까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애정이 필요한 일인데,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재촉하시나요? 저희가 결혼한 지 3, 4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니 눈에는 나이가 많은 것 같으시겠지만 아직 제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선배도 임신해서 잘 살고 있어요. 요즘은 40에 첫애 낳는 사람도 많아요. 너 어디서 어른한테 대드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친정에서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하라고 하시든? 내가 너한테 말했을 텐데 엄마 말 잘 들으면 우리 재산도 다 물려줄 거라고. 다 알아보고 너한테 필요한 것만 알려주고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다 잘 된 건데 어디서 말대꾸야? 어머니가 그러셨죠. 억울한데 당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보니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계속 이렇게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제 의견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디 내 말이 틀린 거 있니?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반대할 일이야? 더 이상 한 집에 있으면 싸울 것 같은지 신랑이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피곤하고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시댁에 있기 싫었습니다. 엄마, 자꾸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시면 저희도 편하게 못 와요. 하고 나오는데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리더라고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난 자기랑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 행동 보면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잘 안 맞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린 이제 성인인데 초등학생 가르치듯 말씀하시는 것도 어머니 뜻대로 안 되면 눈치 받는 것도 너무 싫어.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야. 자기가 어머니 편으로 계속 생각이 들 것 같음 우리 혼인신고 쓰기 전에 정리하자. 나는 어머니 뜻대로 다 맞춰주면서 살지 못할 것 같고 자기는 어머니랑 이런 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힘들 것 같아. 지난 몇 달 동안 전화로 문자로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미안해. 울면서 신랑에게 말했어요. 비록 몇 달이지만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어떤 건지 사사건건 말을 하시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랑 성격도 정반대시고 신랑도 다 듣더니 본인이 엄마에게 잘 얘기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게 하더라고요. 우선은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죠. 한 주가 지났어요. 신랑이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고 연락 왔어. 나 혼자라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하면서 반차를 내고 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프다는 핑계로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시고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하시면서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온다고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 대학병원에 가야 하신다고.
신랑은 그날 출장이라 저보고 본인을 모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손도 떨리신다고 막 가슴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괜히 잘못했다는 생각 반 내 탓이 아닌데 모든 일이 내 탓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저 또한 하루 월차를 쓰고 최대한 어머니 비위를 맞춰드렸어요. 아직 젊으신 시어머니시지만 혹시나 큰 병이라도 있으셔서 아프신 거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뒤 의사 선생님께 병명을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평소 건강하신 분이 아프시다고 하니 걱정도 됐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검사, MRI,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다 정상입니다. 혈압도 좋으시고 당뇨도 없으시고 어디 아프신 것 같지 않으신데 심적으로 불편하신 게 있으신 게 아닌가요? 병명이요? 병이 있어야 병명이죠. 너무 건강하신데요. 하고 웃으시는데 그냥 꾀병이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신랑 마음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우리 부부가 자신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쇼하신 거구나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머리 아프신 분이 외식도 하시고 손 떨리신다는 분이 매일 골프 연습하러 연습장도 가시고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골프는 무슨 운동할 생각이 없지 않나요?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의사도 웃으면서 병명이 없다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우리가 어머니 뜻에 맞춰드리니까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이 일에서 손 뗄래. 어머니가 이 일 핑계로 다시 우리 부부 일을 어머니 맘대로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기야, 부모도 자식에게 독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 어머니는 내 품의 자식인 것처럼 당신 대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둘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니는 그날 아무런 병명이 없다고 하시자 바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한 달간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이 쇼한 걸 며느리 앞에서 들켜서 창피하신 건지 조용히 한 달이 지나갔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이 자는데 새벽 2시에 카톡이 오는 겁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무자비한 카톡 테러가 시작됐네요. 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시간과 애정을 주고 키웠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잘했잖아. 엄마 아들,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하는 말 듣자. 엄마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까? 엄마가 할머니에게 무시당해도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엄마는 저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언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서 실패한 적 있었니? 사랑한다 내 아들. 이렇게 지난주 내내 계속 카톡을 하신 겁니다. 저에겐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셨지만 신랑에게는 계속 앓는 소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지만 이것 또한 해결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결혼 생활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모든 주도권은 시어머니에게 가고 저는 더 이상 제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로 고착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읽고 답을 보냈어요. 어머니, 신랑 집에 지금 들어왔고 술이 취한 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얼마나 너랑 나 사이에 힘들었으면 술을 마셨겠니? 내가 하자고 하는 게 너에게 손에 댈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니?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니?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된다. 너희 결혼하기 전에는 고분고분하고 착한 애였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나쁜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때는 시어머니한테 의견 반대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 너만 내 말 잘 들으면 우리는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다시 저에게 본인의 말 잘 듣는 인형이 되길 바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제가 하고픈 말은 해야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쪽 의견만 듣고 무조건 맞다고 할 순 없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보내고 날밤을 새웠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어른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어머니. 본인은 시어머니에게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어머니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시고는 저에게는 어머니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착한 인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족의 울타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아마 시아버지의 체념과 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으로 이뤄진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신랑 또한 이제서야 뭐가 잘못된 건지 알더라고요. 신랑도 어머니도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독립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취 한 번 한 적 없는 신랑은 30년 동안 어머니의 품속에서 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말 잘 듣는 아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머니가 스스로 이겨내셔야 하는 감정이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 저는 자식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제 삶을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키우셨거든요. 모든 일에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책임을 지는 것도 본인이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 하시는데 친정과 너무 다른 분위기의 시댁은 정말이지 한숨만 나오네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고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실히 느껴지네요. 아직도 여전히 신랑은 좋지만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성격이 강한 어머니,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솔직히 의견 낼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저 또한 모든 게 처음이라 익숙치 않아서 참고 넘긴 부분도 많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는 거라면 이대로 무조건 한쪽이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난리를 피우시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들에 대한 집착과 며느리까지 통제하에 두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 본인은 시할머니께 꼬박꼬박 말대답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서 왜 저보고는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남편과도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서로 말은 꺼내지 않아도 서먹한 시간이 계속됐어요. 신랑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도 친구들에게 얘기도 해보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엄마랑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자고. 본인도 이제 우리는 우리 부부가 하나의 가족인데 자기를 믿고 시댁에 같이 가자고요.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너희가 와야지 잘 왔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희가 숙이고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는지 저녁 먹는 내내 자주 오라면서 다음 주에는 뭐 하냐며 같이 놀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신랑은 어머니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힘들게 저 키워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독립했고 저희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한 것에 너무 반대하지 마세요. 아이 문제든 주말에 어떻게 할 건지도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내주세요.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처럼 명절 추석에 잠시 얼굴 비추고 오길 바라세요.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 또한 마음 편하게 집 못 와요. 그리고 부모님 덕분에 전셋집 구할 때 편하게 구한 것도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모든 시간을 간섭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저희 시간이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약속 잡아버리시고 통보하시고 거기에 못 간다고 하면 화내시고 그리고 미연이도 어른이고 할 말은 해야죠. 엄마도 할머니한테 엄마가 할 말 다 하시잖아요. 요즘에 미연이같이 어머니 말이라고 뇌내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도 늘 고마워했어요. 우리 엄마 성격 강한 거, 자기 고집 있으신 거 제 친구들도 다 알아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저보고 마마보이라고 놀릴 정도로 제가 엄마 말씀 잘 들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도 이번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신 것도 알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들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미연이랑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고생하는 것도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위궤양까지 와서 일주일 내내 병원 다녔어요. 엄마와 미연이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는 것도 정말... 아마 아버지도 그래서 할머니 댁에 명절에만 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바라시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들 말 다 들으신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셨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상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시고 저를 째려보시고는 한숨 한 번 쉬시고 정말 미연아, 네가 시켜서 이러는 거 아니니? 결혼하면 아들 뺏긴다고 하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 난 딸이 없어서 너를 내 딸이다 생각하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생각하면서 한 거고 내 의견이 아직도 맞는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정말 엄마가 할 말이 없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자기야. 정말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 자기랑 어색한 분위기라는 것도 알았지만 내가 먼저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해줘서 고마워.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자기한테 서운했거든? 근데 결혼한 선배들이 다들 그러는 거야. 자식 낳으면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아내 마음이 더 공감 간다고. 나에겐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지만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아내에게 똑같이 이해를 바라는 거는 이기적인 거라고. 그리고 자기 말한 대로 30년 동안 한 번도 독립해서 살아보지 않아서 엄마랑 나랑 독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오늘 강하게 말한 건 그래야 엄마도 무턱대고 찾아오시거나 무조건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보자고 연락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는 일 없으실 거야. 그리고 무조건 엄마 의견 따라야 한다는 것도 당장 100% 바뀌지 않겠지만 내가 최대한 자기 편에 설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지난 몇 주 동안 자기랑 있으면서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고 언제나 나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던 자기가 어느새 내 눈을 잘 안 쳐다보는 거 느끼고 나 마음이 아팠어. 이제 모든 일에 우리 부부가 최우선이 될게.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알아서 안 된다고 할게. 나 믿어줘. 신랑 말을 듣고 나니 이래서 연인과 부부는 다르구나. 정말 우리는 이제 단단한 부부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강하게 나와도 이제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카톡이나 문자로 주말에 뭐 하는지 궁금해하시던 어머니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문자로 명령하시는 대신 신랑이랑 얘기해보고 연락다오 하면서 의견을 물어봐 주셨어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가끔씩 화를 내시긴 하지만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시네요. 이제 저도 마음 놓고 결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가 친척들에게는 최악의 날이었던 결혼식이 저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덕분에 저희 부부 관계는 좋아졌어요. 이제 아이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